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팬분도 있고 비팬분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트래블러스 맵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저희 직원들도 가끔 트러블러스 맵이라고 많이 부르시거든요. 트러블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문제 있는 맵 이렇게 자꾸 부르셔서 이름을 바꿔버릴까도 하다가 한 10년 이렇게 하고 나니 이제는 바꾸지도 못하고 외국인들에게 잘 전달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래블러스 맵은 2009년에 이제 설립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고 여행업 분야에서는 최초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저희가 회사를 만들었던 설립 목적은 사회적 기업들이 다 그렇지만 관광이라는 그 수단이죠. 어떻게 보면 관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사회,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 그다음에 지역의 환경, 그다음에 지역의 역사 문화들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거냐라는 미션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 2009년에는 공정여행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지금도 이제 아마 지자체들 많은 곳에서 공정여행, 착한 여행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당시는 정말 그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국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이제 11년 정도, 1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바야흐로 한국도 그 여행, 저희는 이제 좀 줄여서 지속 가능한 관광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적어도 정책 내지는 전략상에서는 메인스트림, 주류로 올라가는 어떤 시점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저로서는 사실 그냥 그 기간 순간순간 보면 매우 짜증나기 힘들고 대체 내가 왜 이걸 시작해서 이러고 있나라고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와 같은 활동들이 모여서 특히 또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관광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고민해 오셨던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이제는 관광업계 전체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정성군 의회에 이제 올 상반기에 연구 용역을 그냥 차례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지역의 관광 활성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저도 되게 정선의 이 폐광 지역을 포함해서 정선에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지 자주 많이 오지는 못했지만 왠지 한 6, 7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관광이라는 걸 자신의 업으로 또는 관광을 앞으로의 지역사회의 중요한 비전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만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자리는 처음이라 대단히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이제 이 시작이요, 이 포럼이란 거를 좀 같이 준비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드렸던 이유도요. 이제는 관광이라는 것이 한 개인들 혹은 정부나 지자체가 끌어갈 수 있는 시기를 경과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합심해서 그게 주민이든 관이든 중앙정부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 가야 되는 어떤 시기에 왔는데 그러려면 기존하고는 다른 시스템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저는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처음부터 좀 그 주제였고요. 이제 그것을 지역사회 안에서도 시작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시작하시면 저 역시 열심히 옆에서 함께 돕고 같이 하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 연구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는 일단 이 말씀부터 드려야 조금 이제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정선에 왔던 건 사계 읍면, 폐광 지역 사계 읍면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시작한 건 아니고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고민을 막 하고 계시던 중에 저를 한번 이런 자리, 포럼 비슷한 자리였습니다. 강의 자리에 한번 불러주셨어요. 저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2014년이었나 15년이었나 아마 그랬을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폐광지역이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만 있는 예전에 학생운동 하던 시절에 폐광지역에서 막 노동자들이 투쟁하시고 막 이랬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와서 보고 나서 대단히 충격적이었고요. 특히 사북이나 고안의 읍내의 모습이라는 것이 대단히 충격적이었고 여기 계시는 주민들을 만났을 때는 또 다른 한편에서 대단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투쟁의 역사가 만들어 놨던 그 힘들이 주민들의 어떤 자치적인 힘을 굉장히 키워놓은 그 결과가 또 한편으로 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그것 안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제가 이 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같이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정선군 전체를 보게 됐고요. 정선군 전체를 봤을 때 정선군을 외부에서 보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선이라는 지역을 바깥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정선하면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 강원도 인근에 계신 분들은 또 조금 다르실 텐데 밖에 있는 사람, 특히 뭐 수도권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선하면 일단 첫 번째 카지노, 강원랜드 이걸 한쪽에서 떠올립니다. 두 번째는 정선읍을 중심으로 해서 정선의 그 아리랑부터 시작하는 오일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 열차가 뭐죠? 폐선 이용할 레일바이크. 네. 레일바이크 같은 것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곳이 정선이라는 지역입니다. 쭉 보시면 물론 강원랜드가 사북 고한에 걸쳐서 있긴 하지만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정선의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이 4개 읍면에 관련된 기억을 누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강원랜드에 왔다 갔다라는 알지만 강원랜드가 사북고한 어딘가에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사실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죠. 또 한편으로 저기 분리돼서 정선읍을 중심으로 한 여러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 컨텐츠들은 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4개 지역, 이 4개 지역은 어떤 생존 전략들을 특히 관광을 가지고 가져야 되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고민을 했던 이유는 사실 그러면서 정선이라는 군 전체를 보니까 정선에는 대단히 매력적인 여러 관광의 요소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선읍을 중심으로 한 농경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러 자원들, 농촌의 자원들이죠. 이런 종류의 자원들과 그것에 결합된 레일바이크나 아니면 뭐 최근에 많이 만드신 이제 스카이워크라던가 이런 등등의 최근의 코드에 맞는 어떤 풍광 자원을 활용하는 것들 이런 요소들과 그 다음에 강원랜드는 복합 리조트 단지로 이렇게 큰 규모의 리조트 단지가 사실 지역에 있기 쉽지 않습니다. 카지노만 빼면요. 카지노라는 것만 살짝 드러내고 그것은 양면의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강원랜드 카지노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관광객으로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카지노만 빼더라도 강원랜드라는 대규모 휴양을 위한 리조트 단지 같은 것이 보유되어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보면요. 관광개발이 잘 안 된 지역들에 가보시면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손님들이 와도 재울 데가 없어. 마땅한 뭐가 없어. 콘도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고민이신데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선군에는 강원랜드라는 굉장히 큰 관광을 위한 규모 있는 시설까지도 갖추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어필하지 못했던 다른 요소가 있고 사실은 농경문화의 유산이라든가 대규모 관광 시설의 존재 여부 이런 건 뭐 다른 읍면에도 그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없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봤던 거는 뭐였냐면
이 4개 읍면이 가지고 있는 폐광이라는 자원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읽히게 되느냐에 따라 정선군 전체의 관광의 이미지, 관광의 자원, 관광의 힘은 굉장히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폐광 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이라는 건 잘 아시지만 폐광이라는 것이죠. 이 폐광이라는 것을 어떻게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드나드는 카페들 이런 데 이제 아마 종종 가보셨을 거예요. 종종 여기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거야? 그럼 여행지를 가시거나 아니면 서울에 오시거나 서울 인근에 가셨을 때도 보실 텐데 굉장히 재밌는 트렌드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도시재생이라고 말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폐공장을 막 바꿔가지고 뭘 그 안에 카페를 운영한다던가 거기를 갤러리로 운영한다던가 하는 모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새로운 아이템으로 부각되고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들은 옛날 건물에 골조만 남겨놓은 채로 그 안에 내부 구성 요소를 트렌디한 감성에 맞게 싹 바꾼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살린 채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하는 공간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레트로 감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것들이 쭉 전해주는 바는 예전까지는 폐광이라는 것이 좀 어두운 과거이거나 굳이 사람들이 올까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접근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폐광이라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대단히 어려운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한 세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고 그것을 그러면 얼마나 잘 이 새로운 관광객의 감성에 맞게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일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선 군 전체의 관광 전략에서 4개 읍면, 특히 폐광 지역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매력 요소들을 어떻게 부각시켜내느냐에 따라 정선이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굉장히 독특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진 관광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일들을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지역사회가 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일단 관광 정책들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관광 정책들에서 최근에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관광 정책에서 주요하게 조금 보실 것들이 뭐냐면 예전에 여기 이제 언급되는 어떤 키워드나 코드들이요. 예전에는 지자체나 정부가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그런 표현들이 이제 전체 관광발전 계획 안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좀 아쉬운 점으로 제가 한국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관광은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관광 산업이라고 여기 우리 얘기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를 보시면요. 문화체육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관광은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문화관광부일 때도 문화관광부였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이름을 괜히 짓겠어요, 그렇게? 관광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문화체육관 문체부의 관료들을 만나보면 관광이라는 것을 산업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관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역사 유적지 관리, 관광지 관리와 같은 차원의 국가가 개발하거나 보존해야 되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그게 우연찮게 관광지가 된 어떤 것들 그걸 그냥 유지하는 정도의 접근으로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관광이라는 건 씨알도 먹히지 않는 거였고요. 그러니 이제 여기 이제 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미 많이 들으셨던 얘기일 겁니다. 개발을 하면
관광지를 개발을 하는데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이 어떻게 그 사업에 관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지, 그것의 결과가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나 연구가 중심이 되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 플랜이 쭉 짜여지고요. 이 마스터 플랜에 따라 건물들이 막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보조금에 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행위들을 하다가 보조금이 끊기면 사장되어가는 관광지들, 아마 정선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 보면 저건 300억짜리, 저거는 700억짜리, 이거는 50억짜리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관광지들이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뭘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국가가 관광이라는 걸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의 한계 지점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연계 협력이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협력적 관광 활성화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도 그 9개의 메가 트렌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강원도 전체의 비전이지만 강원도의 전체 방향에서 관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떠오른 지는 이제 꽤 됐고요. 특히나 자연과 사람의 미래라는 비전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사람들을 강원도로 이주시키는 것도 있지만 강원도로 사람을 초대하기 위한 여러 전략적인 기획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연자원과 강원도라는 땅이 갖고 있는 매력들을 활용한 전략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건강이라든가 여유, 여가 이런 것들, 청정자원, 그다음에 자연자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도 마찬가지로 그 맥락에서 이와 유사한 인본, 자원, 청정, 향토자원이라고 되어 있죠. 청정환경, 향토자원과 청정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관광객을 이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인 자원들을 정선도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러한 여러 새로운 사업들을 준비를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조금 중요하게 봤던 건 요거는 잠깐 일단 그냥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관광진흥재단의 설립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규모 관광시설 및 인프라 확충, 물론 이게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시설 관리 잘해야 돼. 이게 두 번째로 높았고 이거는 그 주민들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었던 건 관광진흥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적지 않은 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로 꼽고 계셨습니다. 이게 뭘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필요라는 게 뭘까? 그 얘기를 이제 뒤에 풀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관광 현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큰 틀에서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릴 겁니다. 앞서 이제 그 지역의 정부 정책들, 지자체의 정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좀 드렸는데 조금 건너뛰어서요. 현재 그러면 관광 산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어디쯤까지 와 있나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트렌드 중에서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나가 이게 2020년입니다. 2020년이니까요. 저 때는 어떠냐면 2020년 트렌드는 보통 2019년 10월, 11월 정도에 작성을 해서 11월 정도부터 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코로나 전이에요. 코로나 전에 어떤 방식으로 내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트렌드가 만들어질 거냐, 이걸 설명하는 책인데 트렌드 코리아 2020은 서울대의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라는 곳에서 매년 내고 있는 책인데요. 저는 이제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관광업을 통해 새로운 관광객을 내가
끌고 오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 되게 재밌게 쓰여져 있습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출간이 되고 내년도 트렌드에 대한 것도 출간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20년 거부터 보여드린 건 우리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망했어라고 이제 많이 늘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 관점에서 보자면 관광이 큰 틀에서의 변화의 물결 안에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물결이 대단히 가속화된 시점에 오게 됐다라는 게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죽고 사라졌어야 될 무언가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지부진 유지되어 왔다가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확 등장하지 못한 어떤 시점에 코로나19라는 것이 들이닥쳤고 그것이 기존의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시켜서 변화시켰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읽었던 트렌드들은 지금 현재도 유효합니다. 여기서 1년에 한 10개 정도의 주요 트렌드를 잡아내는데요.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보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특화생존이라는 건데요. 여기 이제 뒷부분에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21년 트렌드에도 나오게 되는데 특화생존이라는 건요. 여기 보시면 개인 욕구의 세분화와 맞춤형 니즈 강화에 따른 니치 마켓의 주도 상승.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는 예전처럼 이게 딱 타겟팅하고 있는 그 사라져야 할 대상.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정선에도 많이 했죠, 예전에. 관광버스에 40명, 30명, 40명씩 태워서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고 뭐 4, 5대씩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관광. 이걸 저는 그리고 관광업계에서는 대량 관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쉬운 말로는 그냥 패키지 투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런 관광 형태를 대량 관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버스 4, 5대 나눠 타고 어딘가를 가보신 경험이 최근에 언제쯤 있으셨을까요? 거의 잘 없으실 거예요. 그런 여행을 굳이 돈 주고 사가지고 내가 어딜 여행을 가? 그렇게 여행 가는 시대가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데 실제로 지역은 지금도요. 이 방식이 아니라 그 대량 관광의 시스템에 맞춰서 모든 관광들이 설계되어 왔었습니다. 제가 그 마을마다 만들어지는 숙소들을 볼 때 마을마다 왜 방문자 센터니 뭐니 해가지고 막 숙소들을 만들잖아요. 숙소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포인트가 뭐냐면 방을 대단히 크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방을 크게 30평 방 하나에 30평, 40평짜리의 방들을 몇 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방문자 센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타겟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량 관광을 하는 관광객, 그 중에서도 특히나 학생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소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러니 시대가 변하고 바뀌고 나니 이 공간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서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숙소가 된 지역의 숙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아마 지역마다 있으실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느냐? 장사가 안 되는 건 저렇기 때문에 이미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5천만 국민이잖아요. 5천만 국민이면 5천만 개의 니즈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넘어서 5천만 곱하기 n 개의 니즈가 있어 라고 보는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가상 공간에서 요즘에 멀티버스 뭐 이런 거 뜨잖아요. 가상 공간에서 대표하는 나와 실제 공간의 나도 직장에 있는 나와 가족 안에 있는 나 등등 나 스스로도 여러 개의 자아로 나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니즈가 각각마다 5천만 개보다도 훨씬 많은 5천만 곱하기 n개의 니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까지 사람들의 감성과 감각들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40명이 타는 버스 한 대를 생각해 보세요.
40명이 타는 버스 안에는 40개의 니즈만 있는 것이 아니라 40개 곱하기 n개 한 5개라고 칩시다. 200개 정도의 니즈가 있어요. 이 200개 정도의 니즈를 가진 사람을 한 버스에 태워가지고 같은 동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같은 경험을 하고 즐겁기를 바라는 행위는 대단히 불가능하고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이 특화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화 생존이라는 건 우리가 생존하려면, 즉 기업,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생존하려면 이제 더 세분화된 단계의 니즈를 찾아내고 그것을 연결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30평에 애들 30명, 40명씩 재우는 방, 이 구조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설계해서 마을의 관광지들을 개발해 놓은 그 관의 시스템들이 이런 니즈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혹은 예산 중에 대단히 많은 예산을 역사 유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쓰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저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런 시대가 이미 빠르게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볼 건 58세대인데요. 두 세대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지금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쪽 세대는 20대부터 30대까지를 아우르는 우리가 MZ세대라고 부르는 세대 그룹하고요. 그 다음에 58세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한 50대 후반에서 60, 70대가 되어가는 이 두 세대가 확실하게 양분이 정치적으로도 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럴 때 예전에는 이분들이 이제 50대 후반 이상이라고 칩시다. 이분들이요 혼자 여행을 가거나 뭐 자기들끼리 뭐가 여가 생활을 막 즐기거나 하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에서 사실 50대 중반 후반이라는 사람들은 지역에서는 물론 매우 매우 적고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매우 젊은 사람들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어떻게 여행을 할 거냐, 우리끼리 어떤 여행을 할 거냐 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막 여러 가지들 하는데, 저는 그 중에 대박난 두 가지 한국의 트렌드가 하나는 낚시고 하나는 캠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가 활동, 관광 활동 중에 낚시나 캠핑처럼 내가 예전에 꿈꾸기도 했고 예전에 해보려고 시도했기도 했던,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도 누군가 내 세대에서 그걸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흐름들이 여기서 튀어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지금 튀어나왔다고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이분들이 지출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부모님 세대들 같은 거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지역에 가가지고 하룻밤에 2, 30만 원씩 쓰고 와? 이게 상상도 못 하시는 거예요. 싼 데 가서 싸게 뭘 잠깐 있다 오는 거지. 뭐 2만 원짜리 패키지 투어 이런 거 버스 타고 갔다 오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그 세대들이 지나고 이제는 내가 자가용을 끌고 뒤에 캠핑 장비, 그 주변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캠핑 장비를 차에 한 500만 원어치를 항상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분들 되게 많으십니다. 그리고 캠핑 장비를 쇼핑하는 것에 열광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드디어 있어서 소비 주체로 등장한 세대가 나왔다. 이게 이 58세대가 말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무슨 뭐 50 플러스니 해가지고 개념들은 있었죠. 근데 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분들이 소비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세대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편리미엄이라는 건데요. 저는 이 코드를 우리가 관광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돈을 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소비했던 거였다면 그거는 이제 몇십 년 전이죠. 지금은 어떤 단계로 쭉 가 있냐면 내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드는 그 아주 작은 포인트들에서 사람들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쿠팡이 대박을 친 이유는 뭘까요? 아시겠지만 총알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거였죠. 그게 뭘까요? 바쁘게 직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내일 아침에 우리 애들 뭘 먹어야 되는데
저녁에 이미 9시가 넘어서 끝났어. 장을 봐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럴 즈음에 7시나 8시쯤 퇴근하는 타이밍에 어플리케이션을 열고 몇 가지를 누르면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그것이 와 있는 그것. 이게 제품이 달라진 게 전혀 아니잖아요. 제품은 그대로입니다. 서비스의 형태가 달라진 건데 이 서비스의 형태가 달라진 건 뭐냐?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왜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너무 일상생활에 바쁩니다. 이 바쁜 와중에 내가 할 무언가를 대신해 줄 어떤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데요. 그 서비스들의 하나가 쿠팡이었던 겁니다. 저는 관광객에게는 이런 니즈가 없을까요? 관광객은 그러면 뭘 해주면 편리하다고 생각할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없을까? 그렇다면 예전에 2만 원을 받았던 똑같은 제품이고 똑같은 방이고 똑같은 음식이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한다면 예전에 10,000원짜리였던 걸 적어도 15,000원, 2만 원 정도를 받고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10가지 중에 제가 중요하게 봤던 트렌드들이고요. 그 다음에 21년에도 연장선에서 그냥 봐주세요.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브이노믹스라고. 브이노믹스라고 얘기한 거는 이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경제 시스템을 얘기하는데요. 이건 이제 워낙 잘 아실 거니까 넘어가서요. 오늘 하루 운동과 휴먼 터치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관광을 고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루 운동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안 써놨네요. 샵하고요. 그 인스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SNS는 인스타그램이잖아요. 인스타그램 10대가 많이 쓰는 거는 이상하게도 페이스북이라고 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정도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SNS니까 유튜브 같은 걸 빼면인데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해시태그 중에 하나가 오하운입니다. 오늘 하루 운동이에요. 근데 이걸 올리는 사람들이요. 나이 들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20대, 30대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갯마을 차차차의 거기가 딱 여주인공이 딱 요 또래에 해당합니다. 갯마을 차차차 거기가 어디 그 항구가 강원도 어디쯤에 있는 항구인 걸로 나오는데요. 실사례가 찍은 곳인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에 치과의사 한 명이 30대 초반 친구가 내려갑니다. 이 친구가 가서 매일마다 하는 것 아침마다 레깅스를 입고 이 항구 주변을 뛰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난리가 나죠. 내복 입고 뛰어다닌다 이런 거. 이게 이제 드라마 코드로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운동,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떤 산에 갔어. 오늘의 산행. 그래서 이 도장 깨기 하듯이 산들을 격파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산들을 막 이렇게 전국에 있는 우리는 예전 세대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리산, 설악산, 태백산 뭐 이런 산들을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그런 정복 욕구로 산을 가는 게 아니고요. 정복 욕구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달라요. 어디냐면 우리 동네 뒤에 있는 산, 우리 동네 조금 옆에 있는 산, 우리 동네에서 조금 더 옆에 있는 산, 지하철로 몇 정거장 안에 갈 수 있는 산부터 도장 깨기처럼 이 산을 등산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게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년 전의 트렌드는 50대 이상의 남성 및 여성, 그러니까 중년들이죠. 우리가 말하면 중년들이 모든 산을 이렇게 유니폼 같은 등산복들을 입고 장악하던 장면들이었는데요. 지금은 레깅스를 입고 등산하는 매우 젊은 친구들이 등산객의 주류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한편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건강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운동이라는 것, 걷는다는 것, 트레킹을 한다는 것이 여가 활동이나 놀이로 재등장을 했고 그것이 오늘 하루 운동이라는 코드로 드러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휴먼 터치면요. 저는 관광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관광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 실제로 작년에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음모론이지만 20대의 자살률이 매우 급증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통계가 공개될 경우에 더 많은 친구들이 자살하게 될까봐 이거를 은폐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준 영향, 욕구 중에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여행을 가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자기의 경험으로 기억하는 건 사실은 여행을 가서 만난 누구, 그게 하다못해 펜션 사장님이더라도 여행을 하면서 만난 어떤 사람들을 그리워했던 건데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단절되다 보니 사람들이 거꾸로 코로나가 종료되고 나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욕구들이 대단히 강해질 거고 그것이 관광의 여러 패턴들에서도 나타날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부킹닷컴이라는 데에서요. 부킹닷컴은 아마 예약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전 세계인들 한 2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관광의 트렌드를 매년 뽑는데요. 매년 뽑은 내용들 중에 9가지 정도를 정리한 겁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후의 일상의 트렌드들인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트렌드들하고 어떤 포인트들에서 맞는지를 좀 비교해서 보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들이 있는데 일단 9to6 그래서 워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일, 워크하고 베케이션에 케이션이 붙어 있는 새로운 워딩입니다. 워케이션인데요. 다음 장을 좀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장면들이 보이실 텐데 바닷가예요. 바닷가에 텐트 쳐놓고 바닷가에 텐트 많은 것들이 방해하네요. 바닷가에 텐트를 쳐놓고 노트북을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활성화시켜놨거든요. 근데 재택근무라는 건 그 정해진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건 로그인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닷가든 어디든 전원만 쓸 수 있다면 그리고 인터넷만 연결될 수 있다면 모든 공간이 사무실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여행을 가러 1박 2일, 2박 3일 갔다면 이제는 그냥 어딘가에 눌러 앉아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사람들이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동네 돌아다니고 구경하면서 주말에는 여행하면서 사는 시대. 특히나 이게 지금은 한국에서만 하고 있지만 이걸 외국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이런 트렌드가 빠르게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의 트렌드랑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이제 조금 미래 시대의 어떤 모습과도 같은 트렌드들인데요. 그래서 워케이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기업들도 대단히 많이 있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데에서는 별도 사업부를 꾸려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요즘에 인터넷 안 되는 지역이 있나요? 그런 지역은 없죠. 그 말은 모든 지역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에서 들었던 재밌는 사실은 제주에 와 있는 젊은 친구들, 이런 워케이션으로 와 있는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회사에는 말을 안 하고 거짓말을 하고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워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젊은 친구들의 삶의 방식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 장소가 산이 될 수도 있고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어떤 자연공간 어디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산속에 들어가도 다 핸드폰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서 텐트 하나 쳐놓고 아마 이거를
저도 잘 이제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는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 그러니까 궁금해서 제가 젊은 친구한테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30대 초반 정도의 여자 친구인데요. 기자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여행을 하냐면요. 지금도 매 주말마다 차를 몰고 가서 혼자 캠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 안 무서워? 아니요, 괜찮아요. 이래요. 근데 그런 인구가 얼마쯤 되니? 그랬더니 그런 인구가 50만 명쯤 있다는 거고요. 50만 명 중에 80%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캠핑장에 모여갖고 가족이 캠핑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 산 깊숙한 어디,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어딘가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들이 주룩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 검색해보시면 브이로그 이런 거 검색해보시면 웬갖게 막 다 그겁니다. 그래서 혼자 캠핑하면서 해먹을 수 있는 도구 선전하고 뭐 이런 거 아마 많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근데 그래도 무섭지 않니? 그 무서움을 무릅쓰고 거기 가가지고 그걸 하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딱 이 친구 그냥 개인적으로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이 친구는 이걸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친구예요.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변에서 다른 인공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의 느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마다 미친 듯이 캠핑 도구를 싸들고 차가 있으면서 굳이 밖에다 텐트를 치고 밖에서 잠을 잔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욕구들, 이 친구들이 원하는 어떤 감성들은 집이 아닌 곳에서,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그곳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성에 맞닿아 있는 어떤 곳에서 충분히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을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단계와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행 속 기술의 가치는 요거 두 개가 사실은 좀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예약하고 결제해서 뭔가를 실행하는 단계까지가 굉장히 여러 단계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제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그걸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네이버 검색, 네이버 백과 뭐 이런 종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데 아직 멀었다, 더 필요해 라는 거고요. 네.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의식 있는 여행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캠핑을 비즈니스로 한다는 친구, 이 친구가 왜 그 사업을 하겠다고,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냐면요. 동네에 갔더니 자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저기 지역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맨날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주의 감천섬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막 그 캠퍼들 사이, 캠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을 주민들이 섬을 폐쇄해버립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캠핑을 하고 가가지고 쓰레기들을 곳곳에 버리거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고 가거나 등등, 그러면서 지역사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외국에 이 백패킹 하는 사람들을 쭉 봤더니 이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현명하게 처리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공부하고 어디 가면 그렇게 했는데 봤더니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잘 몰라서 못 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니 마을 주민들하고 계속 충돌이 생기더라. 그래서 자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고 했던 건데, 거기서 말했던 그 친구의 그 얘기가 무엇에 해당하냐면 여기서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고 표현했던 이런 관심들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에서 애들이 그 한강변 뭐 이런 거 걷기도 하고 트레킹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대박난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걷는 아이템들 중에서 대박난 아이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쓰레기 주우면서 걷기. 이걸 자발적으로 이제 막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모여서 동네 청소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걷는데 걸으면서 쓰레기도 주워요.
이거예요. 이걸 그냥 그 여러 플랫폼들에다 그냥 올려요. 몇백 명씩 모여서 쓰레기로 줍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심지어 돈을 내요. 그걸 하는데. 저는 사람들의 의식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런 지속 가능한 관광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지속 가능한 관광이 가장 고민되는 지역은 어디냐면,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지 않은,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관광지에 갔을 때 이런 이슈들이 훨씬 더 크게 부각되고요. 사람들은 점점 더 관광객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욕구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역에, 예전에는 정선에 여기 뭐 하러 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성에서 보면 정선군의 구석구석의 모든 장소들이 이런 것을 즐기고 하고 싶어 하나, 다만 지속 가능한 방법을 몰라서 누구에게 민폐를 끼칠까봐 하고 있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이 많이 사실은 이 지역에 있다라는 시사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거리 여행도 조금 같은 맥락인데요. 물론 외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커진 것도 있어요. 외국에 못 가니 그러면 국내라도 가야죠. 그래서 제주도는 작년에 조금 피해를 봤습니다. 20-30% 정도 관광객이 줄었어요. 올해 6, 7월을 정점으로 해서 6, 7월에 이미 2019년 수요를 넘어갔고요. 이미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가는 이유.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여행하는 느낌이 나서 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한편에서는 내 근거리에 있는 여행지들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걸 한 지가 한국 사람들이요, 특히 젊은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예전에는 돈 있으면 외국까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외국을 못 가니까 가까운 근처에 있는 여행지들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근거리 여행에서 새로운 것들을 막 발굴해냅니다. 여기 이런 게 있었어? 한국에도 이런 데가 있네? 그래서 로컬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해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여기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농촌이라는 곳, 농촌 내지는 어촌이라는 곳에 매우 익숙해 있으신데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경기에 있는 여러 도시 권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친구들에게는 사실은 농촌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때만 해도,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예전에는 친척들도 어디 뭐 촌에 계시고 다 계시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여름방학이라도 가서 뭘 보고 모기 뜯기면서 잠도 자고 이런 걸 해왔던 거죠. 그런 경험이 다 있으나 이 친구들은 그래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친구들이 막 세대로 소비할 수 있는 세대로 등장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농촌을 가서 봤더니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외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서 살아본 경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욕구들이 새로운 트렌드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자연과 함께하는 단순한 여행. 이거는 코로나의 영향도 일부 있지만 아까 오늘 하루 운동이라는 것까지 맞물려서요.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어떤 행위들이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걷거나 트레킹을 하거나 아이와 함께 걷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시골길 걷기. 이런 것들이 주요한 활동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코로나19가 관광 산업에 미친 영향들을 봤을 때요. 재밌게 드러난,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는 뭐냐면, 강원도가 평균 방문 횟수와 비중으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앞서의 트렌드의 변화, 코로나의 영향 등이 만들어낸 새로운 가능성. 그럼 예전에는 어디였느냐? 예전에는 이게 어디였어요? 1등이 예전에는 경기도였어요. 경기도가 부동의 1위 자리를 코로나 이전에 쭉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강원도가 21.7% 올라간 건 특히 이제 해변 지역의 여러 레포츠들이 이제 뜨기 시작했죠. 서핑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 플러스 강원도의 청정 자연들이 결합되면서 강원도가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여행지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청정 지역으로의 여행이 선호되고 있다. 여기서 물론 방문하고 싶은 국내 여행지 보시면 방문하고 싶은 국내 여행지는 물론 제주도가 제일 높습니다. 이건 뭐 그냥 항상 이래 왔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국내만을 따지면 그 다음이 강원도가 15.4%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행하고 싶은 지역이 강원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해외 여행지를 보면요. 기존에는 1위부터 3위까지가 베트남, 일본, 대만 순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이게 호주, 괌, 사이판, 뉴질랜드 다 여기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입국조차 안 받아주지만 내가 다음에 여행을 간다면 여기를 갈 거야의 순위로 쭉 올라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이 뭐죠? 호주, 괌, 뉴질랜드 청정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걷거나 운동하는 것 포함 움직이고 싶은 무언가를 하고 싶은 트렌드가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바뀌고 있고 그거는 강원도, 정선 등의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우리가 잘 알지만 자가용, 호텔의 이용률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조금 아픈 대목입니다. 그럼 뭐가 줄고 호텔이 늘었냐? 펜션이 줄고 호텔이 줄었어요. 이 안에 담겨있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호텔은 무언가 위생적으로 부족할 거야 라는 걱정 내지 우려가 반영된 결과 그래서 큰 시설이면 방역도 잘 돼 있고 관리도 잘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호텔을 주로 이용하는 패턴으로 옮겨갔는데 이 비용이 뭐 그렇다고 이 비율이 엄청나게 뭐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있는 와중에 이 관광객들의 이런 변화들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거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행지 밀집도라는 걸 사람들이 예전에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행지 밀집도를 코로나 전에는 3.5점 정도 생각했어요. 이 말은 별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물어보는 선택지 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게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4.4점으로 보면은 한 30% 늘어났죠. 거의 30% 정도 넘는 사람들이 이제는 여행지 밀집도를 고려할 거다라는 겁니다. 여행지 밀집도를 고려한다는 말은 여행자들이 많은 곳에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행자들이 바글바글한 곳에 나도 끼어가지고 뭘 하는 거에 흥미를 느꼈다면 사람들이 거꾸로 이제 사람들이 끼어서 바글바글한 데에는 안 갈 거야 라는 선택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행 체류 일수가 2.7일에서 4.6일 정도로 늘어났는데 여기는 약간의 통계치의 오류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쨌든 한 번에 여행 갔을 때 머무르는 일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여행을 했다면 2박 3일이겠죠? 이게 4박 5일 정도의 여행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이 통계 조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보면 이 문화관광연구원이 굉장히 그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구한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이 앞서의 트렌드들이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지속 가능성이 높은 쪽이 이 위쪽입니다. 그 다음에 영향이 크냐 작으냐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소규모 개별 관광객의 여행 활동이 증가할 거다라는 것. 이것은 앞으로도 영향이 계속 지속될 거고 영향의 정도도 크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분석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여러 현상들 중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면서 영향력도 가장 큰 건 소규모 개별 관광객의 여행 활동이 증가할 거다. 이거 우리 뭐 이미 체감으로도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상당히 편차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쪽에 들어가 있는 다른 애들을 보면요. 밀폐 공간에서의 기피 현상 증가.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던가 무슨 유적지 안에 있는
유적지도 뭐 야외공간들이 많으니까 박물관 등등 실내에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꽤 있는데 이게 영향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영향의 정도가 매우 크고 가능성도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관광정보 획득의 온라인 매체 의존도의 증가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두 개가 상반되죠. 소규모 여행 활동이 증가하는 반면 패키지 기반의 단체 관광 시장이 축소될 거다라는 것도 지속 가능성도 높고 영향 정도는 중간 정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의 영향의 정도를 마음속에 조금 지도처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랜선 여행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랜선 여행이라고 외국에 못 가니까 집에 앉아서 유튜브나 이런 영상으로 가이드가 막 돌아다니면서 안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원래는 현장에서 2시간 정도 하는 거를 그 현지 가이드가 자기가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대신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작년에 여행을 하도 못 가니 마이리얼 트립 같은 데에서 이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했어요. 일정 판매가 되긴 했으나 저는 이거 지속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보거든요. 여행을 갈 사람들이 여행을 가야지 그걸 영상으로 보고 있을 거면 TV만 봐도 많이 나오는데 그건 여행 소비가 아닌 거잖아요. 지속될 수 없는 걸로 봤는데 역시 전문가들도 지속 가능성도 낮고 영향의 정도도 다른 거에 비해서 비교적 낮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코로나라 여행을 못 가면 사람들이 여행을 다른 여가 활동으로 대체할 거냐? 라는 질문을 전문가들한테 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가장 이 아래쪽에 있죠. 여행이라는 활동은 중단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활동이 중단되지도 않고 그걸 온라인에서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소규모 개별 관광객이 하는 여행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변화시켜서 할 거야 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의 얘기들을 좀 정리해보면 제가 이걸 문장으로 써봤는데요. 물론 이 스토리 말고도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충 이런 느낌일 거예요. 운동도 할 겸 답답한 도시도 벗어날 겸 한적한 자연 속에서 우리 둘이서 한 4, 5일 쉬엄쉬엄 걷다 오고 싶다. 근데 며칠치 숙소에 밥집에 준비하려니 그것도 피곤하다. 왜냐하면 이제 며칠을 걷는다는 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트레킹을 하려면 차를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산길을 넘어서 저기로 이동해야 되는데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가서 다시 가져올 수 없으니 오래 걸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차를 가지고 이동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 중간에 대체 나는 잠은 어디서 자며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되며 등등이 매우 큰 골칫거리예요. 그것도 피곤하다. 어딜 가면 되지? 이걸 어디서 도움을 좀 받으면 아까 편립명 말씀드렸죠? 내가 이걸 다 짜고 앉았으니 시간도 없고 죽겠는데 이걸 어디 가서 좀 도움을 받을 데가 없나? 어차피 해외에도 못 가서 돈은 좀 있어요. 돈은 막 통장에 막 몇백만 원씩 지금 남아있어. 열리면 해외여행 가려고. 근데 해외여행 언제 갈지 모르겠어. 근데 뭐 이런 걸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나투어니 모두투어니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기웃기웃 해봐도 저런 데 뛰어서 가고 싶진 않아. 인터넷 뒤져도 잘 안 나와. 난 어떡하지? 이게 이제 제가 가상적으로 만들어본 현재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정도까지의 관광객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스토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스토리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친구들에게 우리는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관광업계에서 변화를 지향하고 앞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뭐 58 세대도 있고 여러 개 있다는데 왜 20대, 30대 얘기만 하느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특히 트렌드에 있어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집단은 20대 후반의 여성들입니다. 네, 이건 명확합니다. 그 트렌드가요. 관광의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비의 트렌드, 물론 뭐 세대별로 필요한 거, 특정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이 따로 있지만 트렌드를 선도하는 집단은 20대 후반의 여성들입니다. 특히 여행에 있어서는 매우 큽니다.
그럼 왜 20대 후반이 여행 트렌드를 선도하느냐? 여기 이제 50대 넘으신 분들, 물론 SNS를 하시긴 하지만 밥 먹을 때마다 사진 찍어갖고 올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딸, 아들들만 봐도 식당에 가면 밥이 나오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하고서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뭘 하는지도 다 아시죠.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린 겁니다. 즉, 이 친구들이 가서 쓰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핫한 데가 어디야? 요즘 뜨는 데가 어디야를 알려주는 일종의 혁신가 그룹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먼저 가서 어딘가를 띄워놓고 그 다음에 20대가 30대로 넘어가고 30대가 40대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대중관광지처럼 여기가 막 유명해지면 그때 50대, 60대, 70대 세대들이 따라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 세대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앞에는 이제 트렌드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 오늘 어려운 얘기들을 막 하게 될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여기서부터는 정책에 대한 얘기. 앞에 소비자들이 어떤 감성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쭉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도 알겠어. 그래 너가 정리한 거 보니까 그래 뭐 그런 거 같아. 알겠어. 그런데 내가 뭘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대단한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바꿔? 우리 집을 뭐 내가 조금 수선해갖고 뭘 바꾸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정선 군 전체에 이런 관광객에 대한 마인드, 서비스의 변화를 그러면 해낼 수 있나?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나 혼자 당연히 할 수 없는 과제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 단계에서 그러면 어떤 현재 국가의 자원들 중에 뭘 우리가 더 잘 쓸 수 있고 뭘 잘 이용할 수 있는지의 흐름들을 봐내고 그 중에서 어디랑 연결할까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이뤄내는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정부의 정책들을 좀 보자면 이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국가관광전략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겨우 2차예요. 다른 건 막 수십 차, 수백 차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요. 왜냐면요. 이런 게 없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이 맨 뒤에 있는 거 다 이유가 있다. 네, 산업으로 크게 존중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식의 국가의 관광 비전을 수립하는 회의, 계획조차도 잘 만들어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저는 굉장히 잘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이 관광을 국가 전략 단위로 좀 승격시킨 겁니다. 그래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총리가 주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총리가 여러 관계부처의 장관들을 모아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관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어디다 뒀냐면요. 두 번째 회의인데 이때는 제가 알기로 대통령이 참석하셔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유일한 지금 한 5차인가 했는데 유일한 회의였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뭐였냐면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물론 뭐 지방자치니 뭐니 해가지고 지역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죠. 그런데 관광에서 지역이라는 것이 개념이 되어서 중요한 전략으로 등장했던 적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저희 막 공정여행이니 뭐 이런 얘기 맨 할 때 전혀 뭐 씨알도 안 먹혔던 그것들이 이제는 국가에서 국가의 비전으로 채택되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거죠. 지역주도 관광 활성화 및 체계 정비, 지역주도 관광 추진 체계 정비, 지역관광 서비스 인프라 개선, 분위기, 뭐 외래 관광객 유도, 그 다음에 지역 주민 관광 역량 강화, 인력 양성 등등의 맥락에 관광 산업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중흥시키겠다는 의사결정이 적어도 국가 단위에서 내려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이 흐름이 바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이미 이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인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오늘 이제 DMO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 한국형 DMO라는 것의 정책을 냈던 거예요. 한국형 DMO라는 게 뭐냐? DMO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영어 DMO를 영어로는 뭐냐면 Destination Marketing and Management Organization입니다. 그러니까 Destination이라는 건 관광업계에서는 관광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광지. 영어로 그냥 직역하면 목적지인데 관광 목적지를 외국에서 이제 관광학계에서 쓸 때 Destination이라고 불러요. 관광지의 마케팅 앤 매니지먼트예요. 그러니까 관광지를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오가니제이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이름은 뭐냐? 이거는 뭐냐면 지역을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지역사회의 관광을 변화시키고 혁신해가지고 지역사회의 관광객이 더 많이 오게 그리고 관광객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가게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 누가 그걸 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거죠. 이걸 해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지역의 지자체와 관광공사와 같은 그런 일종의 준국가 기구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된 거죠. 그 공무원분들 이렇게 순환보직으로 막 이렇게 모든 업들을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여기 이제 업에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이걸 업을 삼아서 주구장창 파도 안 되는데 이렇게 잠깐 오셔가지고 공무원이 보신 방식으로 이것의 전문성을 가지기 대단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게 모든 산업들이 다 그런데 관광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요. 왜냐하면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거든요. 그래서 행정 주도의 행정 중심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시대에 좀 뒤처진 방식이다라고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만드는데 이 조직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해관계자, 지역 대표성,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하자. 그러니까 정선이라는 지역에 앞으로의 관광 발전 방향은 이래야 돼 라는 걸 이해관계자들이 뭐예요? 이해관계자라는 게 관광 이해관계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지자체가 있겠죠? 중앙정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관광 사업체를 꾸려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역의 큰 기업들도 있고요. 지역 주민들도 있습니다. 지역에 뭐 그 관광을 업으로 하시는 가이드나 이런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회까지를 포함한 이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모아 라는 게 한 가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지역사회에 합의를 만들어내려면 그게 관광 사업자들에게도 좋아야 되고 행정도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민들한테도 이것이 삶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어야 돼. 그러니 너네들이 모여. 근데 모이는데 전 주민을 모아서 뭐 정선에 3만 명이 있다면 3만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는 없으니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잘 뽑아봐. 그 사람들로 모아서 이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지역 관광을 경영하는 지역 단위의 조직을 영어로는 거버넌스라고 표현합니다.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어내. 그러면 그 조직을 육성하고 그 조직이 하는 일에다가 국가는 돈을 지원할게. 라는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요 DMO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앞서는 국가관광 정책의 변화, 지역 중심, 지역 주도의 변화라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국가도 이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의 구체적인 조직의 형태, 실행의 형태로 DMO라는 안을 내고 있다. DMO는 우리나라에서 여기 뭐 한국형이라고 써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이 처음 시도하는 제도가 아니고요. 일본과 유럽에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방식의 관광,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입니다. 그걸 가지고 온 건데요. 그거 말고 다른 흐름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좀 봐야 될 다른 차원의 흐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저희 회사는 공정여행하는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공정여행이라는 게 이제 비로소 막 제도화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도 법률 체계 안에는 공정관광이라는 말은 없어요.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표현도 없어요. 지역관광이라는 표현도 법률 체계 안에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때문에 정책 관련된 일들을 해보다 보니 법의 용어가 없으면 그건 국가의 입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 그게 없더라도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가 뭐라고 생각하든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조례잖아요. 그 경상 군에도 조례가 있고요. 강원도에도 조례가 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공정관광에 관련된 조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대전광역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전에 저희랑 비슷하게 출발한 공감만세라는 공정여행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열심히 막 의원들하고 막 작업도 하고 하더니 처음에는 구 단위에서 하더니 시 단위의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2017년에 공정관광 조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책임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들이 대전에서 처음으로 광역에서는 됐지만 지금 현재는 경기도, 전라도, 서울시, 제주도, 울산시, 경상북도 등의 공정관광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들에도 빠르게 막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여기서 보면 지역관광을 경영하는 조직이라고 했는데 지역관광이라는 말이 법 안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으면 그러면 지역관광을 이건 지역관광 활성화하는 거니까 지자체한테 너네가 지원을 해 라는 근거를 할 때 근거 법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거 예산 짜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공정관광이란 건 뭐냐면 같은 취지를 가진 내용을 이 안에다 담을 수 있는 조례들이 이미 사례가 있어서 우리 사례들 좋아하잖아요. 타 지역에 사례가 있어. 그러면 부담 없이 막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조례, 공정관광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기회를 틈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도 확보하고 예산의 근거들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그럼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공정관광에 대한 이런 역량강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정관광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이 공정관광위원회가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자들의 거버넌스 같은 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수립하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의 전략을 따는 공식적인 채널 역할을 하게 되니 이런 방식을 정성분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 이거에 따라 공정관광 지원 셀터를 설치를 했고요. 이게 예산으로 보면 한 7.5억 정도의 예산으로 이 센터를 설치했는데 얘가 뭐랑 똑같냐? 앞서 말씀드린 DMO랑 똑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조직을 공정관광 조례를 기반해서 만들어내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전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이름으로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센터와 같은 기능들을 이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지역에는 이미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에서의 이 트렌드하고 정책의 그 흐름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지역으로 좀 와보겠습니다. 특히 4개 읍면의 관점에서의 시사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요 내용들입니다. 강원도 1등 방문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 통계를 낼 때 관광지의 방문객 통계를 내는 곳이 강원도에 보면은 이런 정도들이 있는데요. 여기들 중에 가장 많은 데가 여기 보시면 카지노죠. 카지노가 그냥 단연 290만, 300만 정도 되니까 다른 데들을 완전히 압도해서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서도 1등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이 4개 읍면
그래서 보면 개미들 마을, 도사국 휴양단지, 삼탄 아트마인, 타임캡슐 공원 이런 데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숫자를 보시면 2만, 3만, 5만, 2만 이런 숫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하는 고민이 일단 첫 번째입니다. 여기는 300만 명이 다녀가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지역들의 방문객 수는 왜 2만 명, 3만 명을 연간입니다. 연간 이게 월간도 아니고 2만 명, 3만 명을 안 넘어가는 이런 이유는 뭐지? 이게 이제 제가 아까 폐광 지역을 고민할 때 했던 고민들이고요. 그래서 보니 정선이라는 곳이 정선읍 중심의 방문객, 그래서 아까 오일장, 아리랑 등등의 네일바이크, 스카이워크 등등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하고, 두 번째 리조트, 스키장, 골프장, 카지노 양분되어 있더라 정선이라는 데가. 그러니 여기에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 추가적인 관광 자원인 폐광이라는 자원들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어떻게 부각시켜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이 사계읍면을 살려내는 것이 정선 전체 관광객의 질, 다양성, 생태계의 풍부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면 여기에 그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강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지역에서 보면 풍부한 자연 경관 자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백산, 대군산, 민둥산, 팔공산 이런 산악지역 자원들이 많이 있죠. 신동 남면으로는 동강이 있습니다. 백두대간 49간 한백산, 만항제, 야생화 자원들도 있고요. 도사국 자연휴양림, 휴양림들이 운탄로, 민둥산 트레킹 코스 등등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운탄고도, 아까 젊은 친구들이 트레킹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했는데 운탄고도가 일종의 나름의 스토리를 가지고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한 160km 정도 구간의 트레킹 코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폐광 지역의 자원인 근대 산업유산들이 보유되어 있고요. 그래서 삼탄 아트마인과 탄광문화공원 등이 있고 여기에 이제 잘 아시는 자원들이 막 있죠.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대형 리조트가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젊은 인구들이 비교적 많아요. 물론 이게 비교적입니다. 물론 지역에서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젊은 인구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다른 이제 옆 지역들을 봤을 때 한 50대라면 48세 정도. 이 2살 차이가 뭐 그리 크냐라고 보실 수 있지만 이거에 따라 인구 분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하이원이나 강원랜드 등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도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의 역할들을 해내고 있고 지역에서도 이제 이런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점은 뭐냐면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낮습니다. 여기 오려면 3시간 반, 아무리 빨라도 3시간, 보통은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와야 여기로 올 수 있잖아요. 철도도 있긴 한데 뭘로 와도 제가 여러 번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니 뭘 어떻게 해도 3시간 반 이하로 땡기기는 어렵더라고요. 기차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자가용도 그렇고 뭘 해도 그래서 이렇게 뭔가 비행기로는 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지점에 사북이나 사계시군이 위치해 있더라 정선 자체가. 그 다음에 지역 관광객 대상의 서비스 질은 매우 낮은 상황이고요. 관광 이니셔티브가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정선 지역 전체의 관광을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할 거냐 제가 이니셔티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니셔티브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시에 잘 쓰는 말은 아니라서 이니셔티브는 주도하다, 주도권을 가지다 혹은 무언가를 설립하다 이런 의미에서 쓰는데 외국에서는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 위한 힘 있는 조직 이런 걸 표현할 때 이니셔티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관광 이니셔티브, 정성분 자체에 그런 것들이 부재한 것 또는 민관 거버넌스가 부재한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각각의 사업들에서 일관성, 종합성, 연계성들이 발견되기가 어렵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고유의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고 폐광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나 대표적인 이미지가 석탄인데 석탄을 넘어서는 다른 이미지들은 아직까지 개발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역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기도 하는 건데 지역의 컨텐츠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읽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없느냐면 기회 역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자연친화 활동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요. 산악지역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친화 활동에 터전이 되는 공간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것도 아직 막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지역에 대한 관심들이 막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도 다각도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 가치 소비, 공정여행 같은 아까 지속가능한 관광이라고 표현한 이런 것들이 확대되기 위한 어떤 가치 소비 같은 변화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이제 위협으로는 고령화, 청년 인구 유입 관절, 그 다음에 정주 환경 자체도 악화되고 있고 개별 관광이 확대되고 있는데 개별 관광객은 사실 지역에서 자기 관광객으로 끌어들이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관광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지역에서 그에 대한 대응이나 준비는 아직 낳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요 이렇게 풀어본 겁니다. 이 그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각각의 글씨를 중요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냐 중요한 건 크게 썼고요. 조금 비중이 낮은 건 작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걸 풀 어떤 고리가 있어야 돼서 무슨 뭐 여러 전략들, 이 각각을 극복하는 전략들을 분석하는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였냐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본 겁니다. 관광 이니셔티브. 정선의 관광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림도 그리고 그거에 따라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광객들을 모을 건데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이 주민들의 서비스 역량 강화는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하고 부족한 관광 요소는 무엇으로 메꿔서 정선을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라는 이니셔티브. 또 다른 말로는 관광의 거버넌스의 부재가 정선의 관광이 변화되고 혁신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봤습니다. 만약에 이게 있다면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막 해내는 겁니다. 이 기회 요소들을 잘 살리면 됩니다. 캠핑, 트레킹과 같은 자연친화 활동들을 이용할 방법,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상품화시키고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방법, 정부 정책에 연결해서 정부 정책을 지자체로 끌어오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친환경 가치 소비 공정여행이 확대되고 있는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것에 적용시킬 방법들을 이 관광 이니셔티브가 기획을 설계하면 되고요. 이 설계된 것을 여기에 있는 풍부한 자연 경관자연, 근대 산업 유산 자원 이런 것들의 장점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획들을,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 낸다면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협에서 가장 큰 스마트 관광으로의 빠른 전환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관광 이니셔티브가 이런 작업을 한 다음은 뭐냐면 이렇게 왔더니 각각의 관광객들이 어떤 동선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그래서 어디 입장한 사람이 어디로 넘어가고 하는 걸 요즘에는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막 잡아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적용시켜서 한 달, 열흘, 심지어는 주말 정도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빠른 속도로 캐치해서 거기에 맞는 변화들을 이 이니셔티브가 각각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의 전략으로 바꿔내는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단계로 보면 이런 정도의 단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본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관광 이니셔티브가 부재하니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앞서 물론 개별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막 해낼 수 있습니다. 이 강점을 활용하고 기회를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접근시켜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 지역사회 전체가 전체의 이미지를 브랜딩하고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약한 방식, 그리고 훨씬 오래 걸리는 방식으로 이걸 해낼 수도 있고요. 개인이 했던 어떤 것이 그냥 대박으로 터져가지고 갑자기 그것이 사업화될 수도 있습니다. 양양의 서핑, 그냥 일부의 그룹이 가서 주구장창 타던 것이,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명민한 어떤 기업가들이 거기에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거기가 확 커진 거거든요. 물론 그런 방식의 변화도 가능하지만 그건 운과 유행이 너무 따라요. 그러니 이것을 지역 전체가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가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 이니셔티브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할 거니? 이런 걸 좀 정리해내고요. 이 강점인 요소들을 결합시켜서 스마트한 개별 관광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니셔티브라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DMO 요것의 사례가, 그러면 이 이니셔티브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부가 이걸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DMO라는 겁니다. DMO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DMO 사례까지 포함해서 교수님께서 아마 얘기를 좀 주실 거지만요. 사례를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DMO가 뭐 하는 거니? 이게 일단 일본 사례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관광에서는 참고를 합니다. 일본에 혹시 민슈쿠라고 일본어로는 불러요. 우리로 따지면 민숙이고요. 민박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슈쿠에서 혹시 자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요, 일본에서 농가 민박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유럽 버전을 가장 먼저 일본에서 들여옵니다. 물론 농가 민박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민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본의 관광을 막 이렇게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잘 잡힌 마인드로 이걸 하고 계세요. 뭐냐면 민숙을요, 그러니까 농가 민박이죠. 농가 민박의 개념이란 건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농가 민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농가를 느끼기 위해서 민박집을 가는 겁니다. 그 프랑스에는 지트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농장 체험 이런 거예요. 며칠 동안 농장에 가서 먹고 사고 하면서 거기 있는 동물들 뭘 놀기도 하고요. 농사 짓는 거 가지고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편히 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농가에서 해주시는 식사 이런 거 먹고 하는 건데요. 이 지트가 대박이 나서 민숙이라는 개념이 일본에서도 활성화됐고 한국에도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적용해서 시도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의 개념은 뭐냐면 농가에서 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농가 민박집을 왔더니 펜션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우리 그 사람들도 그걸 원했어요. 그냥 농가를 원한 게 아니고 깨끗한 숙박시설을 원했으니까. 근데 그 트렌드가 한 차례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건 진짜 농가 민박인 거예요. 농가에 왔더니 농민이 살고 계시고요. 거기는 개도 있고요. 소도 한 마리 있고 닭도 어딘가 뛰어다니고 바로 근처에는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거기서 생활하는 어떤 이색적인, 그들 세대 나름으로는 이색적이고 색다른 경험을 하려고 거기를 오는 건데, 한국에는 이제 아까 농가민박이라고 해서 가보면 펜션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이걸 해놓으셨어. 그러면 기대치가 안 맞는 건데, 제가 민숙 얘기 드린 건 뭐냐면 이분들이 딱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민숙을 통해서 떼돈을 벌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말마다 아들 또래, 내 아들 자식 또래의 친구들이 와서 그냥 주말에 같이 밥 먹고 같이 떠들다가 가는 것, 그것이 수익도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지트의 개념이었던 거거든요. 그걸 막 하고 계신 곳이 이미 10년 전에 일본이었었어요. 그런 점에서 일본의 지역 관광, 민숙, 그 다음에 아마 기사에서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텐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 불매운동 하면서 가장 크게 타격받은 영역이 일본 관광업계였잖아요.
거기가 이 준비를 DMO랑 막 이걸 해가지고 10년 동안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 했던 게 2019년이었습니다. 올해 일본 관광객 최대 막 이런 그림을 그리고 했다가 한국이랑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가리가 났죠. 근데 그렇게 지역을 준비시킬 때 가장 중요한 조직이 뭐였냐면 이 DMO였던 겁니다. DMO가요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일단 여기 보시면 관광객이 있죠. 여기 어떤 사람들이 결합하냐면 관광 관련 사업자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반 사단법인 세토우치 관광추진기구라는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주식회사 세토우치 브랜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펀드를 하나 만들어요.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래서 이 사단법인에서는 관광사업자들이 상품을 만들어내는 걸 서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관광활성화 펀드는 투용자를 통해서 관광사업자가 창업하는 걸 돕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이 코퍼레이션 여기는 경영 지원을 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디벨로핑하는 거를 돕고 이걸 브랜드화하는 작업을 돕습니다. 요거 전체를 합쳐서 세토우치라는 지역의 DMO라고 부르고 이것이 관광객에게 이 서비스들이 전달되도록 하는 그래 결국은 이겁니다. 관광객한테 관광 관련 사업자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 세토우치 DMO라는 개념입니다. 일본의 DMO는요. 일본의 DMO 중에는 개별 DMO가 연간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DMO들도 있습니다. 1,000억의 마케팅 비용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디벨로핑 하는 일들을 하는데 한국은 이제 막 뭐 한 2억 원 정도 갖고 정부 사업은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점차 이 예산 규모들은 커져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관광 활성화 펀드까지 운영하는 이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단법인도 만들 수 있고 마케팅 회사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도 있고 새롭게 관광 사업을 하려고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역일수록 돈이 없어요. 창업자금. 서울에 가면요 창업자금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 스타트업들을 위한 무슨 온갖 창업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펀드들이 널려 있는데 지역에만 딱 오면 없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정선에서 관광 창업을 한다는데 누가 투자를 해줄까요? 아니요.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창업하려는 친구들은 젊은 친구 중에 난 지역에서 일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는 친구들은 누가 어떻게 서포트를 하지? 물론 강원랜드나 재단 등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창업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투자융자를 결합한 실제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의 펀드까지를 만들어낸 이 펀드의 돈은 지역에 있는 큰 회사더라고요. 지역의 지방자치 정부하고가 내서 이런 펀드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정선군에서도 지금 다른 군 단위에서 이런 걸 해내고 있는 데는 전혀 없거든요. 이런 그림 정도까지를 좀 그려가면서 그래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관광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이런 펀드에서 처음에 몇 천만 원, 그 다음에 몇 억, 많게는 뭐 시설을 짓고 싶어 몇십억 이런 걸 해내는 그런 그림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이렇게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꿈 같은 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선을 놓고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조례들이랑 정상분의 조례들이랑 이런 것들을 쭉 봤더니 지역관광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DMO의 거버넌스 같은 DMO를 구성하는 이 대표자들의 의사결정 기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에 연관된 데들이 지금 이제 관광협의회 이런 걸 좀 만들어보자 아마 논의들이 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관광 사업자들입니다. 주로 여기는 관광협의회는 관광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해본다면 지역관광재단 같은 걸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기초지자체 단위에 많지는 않지만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이제 군이 출자하는
재단 같은 형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의회가 주요한 이해관계자로 참여하시고, 정선군, 그 다음에 지역기업. 이거는 주로는 사실은 뭐 여기 가장 큰 지역기업인 강원랜드를 염두에 두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가 정선군 지역관광 발전협의회 같은 거를 만들고, 이런 것에는 관광진흥법의 이제 기본적인 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의회랑 막 같이 얘기하셔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들이 요런 조례들을 아까 사례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례들을 따라 요런 조례들을 쭉 만들어내면 이런 이게 최종적인 그림이고요. 이런 거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관광발전위원회를 이거를 이제 지역관광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현재 지역관광이라는 것이 표시된 조례들은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 발전위원회 이거는 발전진흥 뭐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담은 어떤 조례들을 아까 여러 막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좀 합쳐가지고 좀 현명하게 간결하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의 경로로 아까 방식을 재단을 만들어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 않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쉽지 않고 근데 대신에 이게 있으면 일을 빨리빨리 막 실무자들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할 수는 있어요. 기본 인력의 재원이 있으니까. 근데요 이게 이 재단의 이 한계들이라는 것이 또 명확합니다. 관이 100% 출연한 재단이 되면 지금 삼삼재단은 그래도 좀 방식이 다르긴 한데 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또 다른 관조직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관광공사라든가 광역에 만들어져 있는 관광재단이 거의 지자체가 할 일을 그냥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의 한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 관광협의회가 하면 장점은 민간 주도의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고 당사자들의 니즈, 필요가 굉장히 쉽게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선군 관광협의회는 그럼 무슨 재원으로 움직이느냐 이게 회비 내서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그거는 이상이고 제가 수많은 협의회를 해봤지만 회비로만 운영되는 조직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조직의 지속성의 한계도 있고 이 안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때 이걸 조정하기도 쉽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역관광재단이 이거였고 아까 기존 출연재단은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재단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제 그거였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건 별도의 재단을 만드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드린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공정관광 지원 조례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DMO가 이조 단위를 중심으로 DMO가 만들어지면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기반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들의 수용태세라는 말은 업계에서 쓰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비즈니스 마인드, 서비스 마인드들을 다시 만들어내고 관광객들을 대하는 태도들을 바꿔내는 그런 기반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품 개발, 이벤트 같은 것들을 기획해내죠. 그 다음에는 관광 사업자 자체를 인큐베이팅, 홍보 마케팅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한 4개시군을 집중적으로 좀 한 다음에 이런 모델들을 전 지역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논의를 해서 어떤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되나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놓고 마지막으로 45분 정도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냥 사실 관광협회 이런 거 그냥 모여서 만드시면 돼요. 원래 모여서 관광진흥법에 있고요. 관광협회를 지자체 단위로 만들 수 있게 법에 있습니다. 만들면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요. 법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럼 국가가 돈을 주느냐? 안 줘요. 국가가 뭐 거기에 할당된 협회라고 돈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앙협회 같은 데는 돈
매칭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에 대한 근거들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협회를 만들 수 있지만 협회를 만들고 협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단위, 즉 정선 군 단위의 시스템까지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이걸 만들어서 뭘 할 거냐? 이걸 만들어서 저는 이제 이런 형태의 합의가 혹은 고민이 이 포럼을 통해서 좀 우리가 많이 좀 진척이 되면 좋겠는데 이걸 만들어서 우리 정선이라는 데를 앞으로 10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관광이 강원도도 거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시켜서 어떤 친구들은 지역에 놀러 오다 보니 좋아서 지역에 주저앉아서 저 여기서 좀 살게요. 살지 않으면 저 한 반년 정도는 그냥 여기서 일할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 내륙 지방에 있는 새로운 모델로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도 서귀포시에도 지금 이제 여러 컨설팅이나 등등해서 가는데 저는 제주도가 굉장히 부러운 게 제주도는 그게 됐어요. 제주도에 많은 친구들이 가서 놀고 좋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내려와서 살다 가기도 하고 1년쯤 네, 오늘 정말 열심히 강연해주신 변영석 대표님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곳에서 2시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쉬는 시간이 없으셔서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정선군 관광산업 활성화 포럼 1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온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그것이 다시 지역의 자원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제주도가 있다고 저한테는 보여져요. 그런 시도를 내륙 지방에서 정선이 한번 여기 주민들이 으쌰으쌰 같이 해서 군과 의회 같이 돕고 중앙정부의 자원들을 연결해서 그런 걸 좀 해보면 좋겠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작다고 하면 안 되죠. 큰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7, 8년 오가면서 계속 막 이런 걸 좀 해봐야 돼요 했지만 활로를 좀 못 찾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관련되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고민들을 시작하셨으니까 조만간 좋은 어떤 결과